그 화면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재무금융 박사과정 이제 첫 학기를 하고 있고 이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이제 퀀트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서 또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제 AI ETF를 상장을 했었거든요. 뉴스를 찾아보면 그 내용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딥러닝 같은 게 이제 음, 완전 이론적으로 가면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데서 좀 다뤄야 될 내용인데 오늘 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뭐 그런 이제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금융 문제에 더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이론적으로 살짝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미리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RNN에 대해서 이제 중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런 이제 RNN을 포함한 딥러닝들을 뭐 신경망이라고 좀 많이 부르는데요. 이런 신경망들과 이제 기본적인 통계 방법의 이제 회귀 분석이랑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아래 그림은 이제 X 인적 변수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독립 변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값이 이제 종속 변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귀 모델을 제가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딥러닝의 가장 일반적인 모델 ANN을 좀 모식화한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입력층을 받고 중간에 이제 레이어들이 있어서 그 연산 과정이 좀 복잡해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 회계식을 좀 살펴보면 그 연산이 딥러닝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회계 모델식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일단 Y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밖에 없고 X0, X1, X2, X3가 그 독립 변수가 4개일 때 이제 독립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웨이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웨이트 0부터 3까지는 회귀 모델을 구성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피팅되는 베타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종속 변수가 있고 이제 독립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회귀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되면 식이 이제 하나밖에 그 하나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뭐 이제 경사하강법이나 아니면 뭐 이제 여러 이제 피팅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오차를 줄이고 이 베타 값들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좀 단순하게 이제 이 관계를 추론을 하는 건데요. 일단 그와 반대로 이제 신경망의 경우에는 그 연산값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딥러닝들을 이제 신경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이유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서는 입력값과 이제 출력값이 어떤 웨이트 값의 곱으로 인해서 이제 선형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근데 딥러닝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런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비선형적인 관계를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거기에 그렇기 위해서 어, 이런 액티베이션 그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제 예시로 제가 하이퍼 죄송합니다. 하이퍼 퍼블릭 탄젠트를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사실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흔히 말하는 어떤 신경의 정보 전달을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어떤 특정 이제 이 X 변수의 입력의 정보의 크기가
어떤 인계치를 넘어섰을 때 그 다음 레이어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면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로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 은리층에서 이제 계산되는 방법을 여기에 제가 간략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H0 히든 원의 이제 은리층에 각 인적 변수들이 4개가 들어가죠. 4개가 들어가고 이 안에 그에 따른 웨이트들이 다시 한번 이제 추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은리층이 노드가 이제 3개이기 때문에 이제 H1, H0, H1, H2 모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리층에서 나온 정보가 다시 최종적으로 출력층에 다시 한번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력 변수가 지금 4개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독립 변수가 4개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리턴을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독립 변수로 뭐 주가 그 전날 주가라던가 아니면 거래량, 그 다음에 변동성, 뭐 예를 들어서 수익률 이렇게 4개의 변수밖에 지금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피팅해야 되는 식이 총 이제 4개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잡도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이 그림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엄청 단순한 구조입니다. 사실 이 응립층이 또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고요. 응립층이 뭐 3개, 뭐 보통 뭐 이제 2의 배수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28개였다가 64개였다가 32개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립층을 늘려가게 되면 이 식들이 엄청 또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딥러닝을 모델을 구성을 하더라도 이 피팅을 어떻게 시킬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딥러닝을 사용할 때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이 딥러닝 설계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 딥러닝이 이 인적 변수로 이 출력값을 예측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리소스가 낭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이제 식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델이 100%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직관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경험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RNN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신경망과 회귀 분석의 차이를 좀 알아봤습니다. 신경망이 이제 되게 기존의 어떤 회귀 모델, 이제 회귀 모델보다 굉장히 어떤 복잡도가 있고, 이거를 피팅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딥러닝을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존의 회귀 모델은 그 변수와 그 이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어떤 성향적인 관계를 대부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딥러닝의 가장 큰 강점은 그거를 비선형적인 관계도 추론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융시장 같은 이런 복잡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딥러닝이 기존의 어떤 통계 모델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그 딥러닝을 원활히 잘 학습을 시켜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RNN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RNN은 주로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이유가 이제 RNN이 네트워크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제 붙어가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들어갔던 변수들이 어떤 정보가 이제 나중에도 계속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금융 데이터보다는 사실 지금까지는 음성 인식 데이터, 왜냐하면 그 이제 단어의 배열이라던가 이런 순서들이 중요한 그런 데이터에
많이 사용을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 데이터도 그런 그 음성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이유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런 RLN도 사실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굉장히 좀 다른 모델로 변형이 되어 와 있습니다. 기존 네트워크와 차이는 사실 여기에서 이걸 보고 얘기를 하죠. 사실 X1이 모델을 들어가서 H1이라는 이제 출력값을 뱉어내는데 이 H1의 출력값을 이런 정보를 이제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정보들이 없어지지 않고 이제 그 다음번에 예측을 그 모델을 학습할 때 그 전의 데이터들을 반영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구조 사실 이게 딥러닝이 이 네트워크 구조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로 좀 보자면 여기 보통 일반적인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그 처음에 시작점이 이제 처음 이제 인풋 데이터들입니다. 인풋 데이터들을 받고 이제 노드들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그 RNA 같은 경우에는 인풋 데이터들을 받고 최종 데이터가 나가면서 이제 이 정보가 그 다음 네트워크에 다시 한번 쓰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뭐 시계열 데이터가 무조건 RNN을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RNN이 시계열 데이터에 유리하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뭐 시계열 데이터에 무조건 RNN을 써야 되는 이유는 사실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들 뭐 CNN 같은 경우에도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좀 아키텍처를 좀 고쳐가면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레이어들을 엄청 많이 쌓은 뭐 DNN 구조들도 뭐 시계열 데이터에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결국에는 내가 가진 어떤 시계열 데이터들을 어떻게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서 인풋으로 넣어줄 거에 관한 포인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딥러닝에 뭐 RNN이 더 적합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RNN보다는 나는 CNN 구조가 지금 내가 데이터를 가공했던 거를 바탕으로는 CNN이 더 적합한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무조건 어떤 네트워크를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아니라는 점을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계열 데이터들도 뭐 분류 문제, 그러니까 뭐 클래스를 나누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리그레션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있는데 뭐 이 큰 차이점들은 당연히 좀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분류 문제들은 뭐 말 그대로 이제 클래스를 뭐 예측을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상승 하락장을 예측을 하게 될 때 뭐 주가 수익률의 뭐 등락으로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값이 아닌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를 예측을 할 때 이제 주로 어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또 레이어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딥러닝을 클래시피케이션으로도 쓸 수도 있고 리그레션 문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클래시피케이션을 쓸 때 오히려 딥러닝이 아니더라도 뭐 NLP 뭐 가장 단순한 NLP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딥러닝이 아니고 뭐 셜로우 러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뭐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게 오히려 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 모델을 풀 때 이 부분은 약간 팁을 좀 전에 전달을 해 드리려고 이 문장을 썼는데 사실 좀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어쨌든 분류 문제를 보통 뭐 로지스틱이나 아니면 뭐 서포터 벡터 머신과 같은 알고리즘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사실 리그레션 모델로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주가 등락을 예측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생각을 하면 주가가 올랐을 때가 1, 뭐 주가가 내렸을 때가 0으로 두고 이 두 개의 클래스를 맞추는 게 됩니다. 근데 이제 리그레션 문제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적용을 할 때는 수익률 자체를 예측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래서 그 예측되는 수익률이 0보다 큰지 그리고 0보다 작은지를 보고 그 예측값을 바탕으로 다시 클래스를 나눠주면 사실 리그레션 문제를 완벽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에서 이제 아웃풋을 뱉어낼 때 뭐 사실 최종적인 아웃풋 레이어를 바꾸지 않는 한 이제 리그레션 모형 모델처럼 이제 아웃풋이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도 뭐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도 다 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물 한 모금만 할게요. 이게 혹시나 지금까지 설명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NN을 적용을 할 때 이제 데이터 이제 차원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어떠한 분석 모델을 사용할 때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RNN 같은 경우에 뭐 RNN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딥러닝들이 이런 이제 데이터 인풋 데이터의 차원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딥러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가 이런 인풋 데이터의 디멘전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렵고 좀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끼죠. 사실 그래서 이게 또 그 차원이 좀 뭐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처럼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차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RNA 모형을 쓸 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 구조 형태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RNA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이제 데이터 구조가 구성이 됩니다. 일단 배치 사이즈가 있고 이제 타임 스태프 그리고 인풋 디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제가 이제 그 음성 인식에 관한 어떤 페이지에서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뭐 워드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인풋 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 독립 변수의 종류입니다. 독립 변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가지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뭐 주가를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5가지의 그 데이터의 개수가 인풋 디멘전이 됩니다. 그러면 타임 스태프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RNN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제 각각 이렇게 예측값을 뱉어내는데 이제 과거의 예측값들이 그 다음 예측을 할 때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게 좀 그림판을 쓸 수가 있으면 좀 표현을 하기가 좋았을 텐데 이제 회귀 분석을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회귀 분석을 생각을 한다면 회귀 분석을 피팅을 할 때 이제 샘플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제 y 값 하나에 이제 독립 변수가 만약에 5개면 5개 하나 이렇게 5개가 되겠죠. 그게 이제 샘플이 하나가 되고 이 y 값이 100개가 되고 이제 x 값 독립 변수가 종류가 5개면 5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피팅을 할 때는 이 y 값 하나에 x 값 그 시간에 있는 x 값 하나 이런 식으로 1대1로 피팅이 됩니다. 근데 RNN 같은 경우에는
피팅을 할 때 당시에 여러 가지의 이제 시퀀셜 데이터들을 모아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임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델에 한 번 이제 넣어줄 때 과거 몇 개월까지 넣어줄 것인가 라고 그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과거 1년치 데이터 한 번 학습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학습한다는 것도 좀 의미가 좀 다른데 이제 한 번 내가 샘플을 만들 때 과거 1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종류는 5가지다라고 하면 인풋 디멘전은 데이터의 종류가 5가지이기 때문에 5가 되고 이제 타임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번 뭔가 이제 그 피팅을 할 때 이제 과거 12개월까지의 데이터를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 타임 스텝이 이제 1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치 사이즈가 뭐냐? 그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구성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구성됐다라는 건 이제 타임 스태프와 이제 인풋 디멘전. 그러니까 타임 스태프는 지금 한 번 내가 뭔가 피팅을 할 때 과거 12개월 그리고 인풋 디멘전은 그 데이터 종류가 5개인데 이게 또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타임 스태프가 타임 스태프가 변한다는 건 아니고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타임 스태프가 변하면서 이 샘플 개수들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이게 설명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는 이 타임 스태프 가로 타임 스태프 컴마 인풋 디멘전이 몇 개가 있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그레션을 할 때는 타임 스태프가 없어요. 그래서 타임 스태프가 없어서 리그레션을 할 때는 인풋 디멘전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변수 개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타임 스태프가 붙고 이제 배치 사이즈는 내가 한번 이제 학습할 때 그런 타임 스태프 컴마 인풋 디멘전으로 구성된 이제 샘플을 몇 개씩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렵네요.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RNN 구조의 데이터 모식도는 그래서 이렇게 3차원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되게 안 와닿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RNN을 학습할 때 참고로 줌에 주석 기능이 네. 있어서 줌 주석 기능으로 약간 그림을 화면에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학생들이 쓰려면 이걸 RN을 쓰려면 뭘 인풋하고 인풋이 뭔지 아웃풋이 뭔지만 알면 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좀 그림으로 한번 어떻게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한번 지금 해보시면 뭐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에 좀, 이 그림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제가 아까 설명하고자 하는 거랑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딱 하필이면 또 주가 수익률 예측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구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다음날 종가를 예측할 때 당연히 이제 그 전날 이때의 데이터는 활용을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지금 초록색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의 데이터들을 사용을 할 텐데, 여기에서 이 컬럼의 개수가 이제 인풋 디멘전이 됩니다. 여기에서 뭐 피처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풋 디멘전, 인풋 데이터의 디멘전이 되고, 여기에서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과거 이 타임 시리즈에 몇 개를 사용할 것인가가 이제 타임 스텝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 초록색 박스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 쓰는 X 변수, 그러니까 샘플, 독립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애들이 이제 전체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2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게 기존에 예,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타임 스텝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르마 벡터 리그레션 배웠는데 거기서 렉을 어디까지나 쓰느냐 그렇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학생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 오늘 주가를 예측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것만 이용한다. 그리고 렉이 원이고 어제 네, 그제를 이용한다. 그럼 렉이 2고 그런 네,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여기서는 렉이라는 표현 대신에 타임 스텝이라고 표현해서 렉의 길이라고 그리고 인풋 디멘전이 아까 잘 설명해 주셨대 내일의 주가를 예측하는데 여기 보면 인풋 디멘전이 5개네요. 내일의 주가를 예측하는데 오늘의 주가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초가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최고가 최저가도 보고 여기서 타임 스텝이 3니까 그거를 내일의 주가를 예측하기에 오늘의 그렇게 시초가 저가 그 다음에 그 고가 저가 그 다음에 트레이딩 볼륨을 보고 그 다음에 어제 것도 보고 그제 것도 봐야 렉이 3가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계속 진행해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지금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박스 하나하나가 이제 딥러닝에서 배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몇 개를 둘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샘플을 몇 개씩 이제 딥러닝에 넣어서 이제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학습을 할 때 굉장히 많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또 많으면 학습 속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변경을 해 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런 차원에 따라서 이제 인풋 데이터의 차원이죠.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RNN은 이런 3차원 구조의 인풋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인풋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RN의 종류가 사실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매니투 원 같은 경우에는 RNN이 여러 개의 이제 각각의 이제 타임 스텝에 따라서 여러 개의 인풋 데이터를 받고 총 3개의 인풋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제 아웃풋은 하나만 내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매니투 원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코드는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간략하게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샘플 코드를 가져왔었고요. 이 부분을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매니 투 매니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스텝에 따라서 여러 개의 인풋 데이터를 받고 각각의 이제 아웃풋을 내뱉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 투 매니나 이제 매니 투 원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구조이고요.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나누냐면 이제 결국에는 아웃풋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이제 과거에 여러 개를 받아서 이제 하나만 매니 투 원처럼 이제 하나만 이렇게 배출해서 내가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매니 투 매니처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결과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인풋 데이터의 그 차원을 이제 내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RNN을 쓸 때는 내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매니 투 원으로 풀 수 있을지 아니면 매니 투 매니로 풀 수 있을지를 먼저 이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구조를 거기에 맞게끔 한번 이제 가공을 해서 넣어야 되는 게 있고요. 뭐 이 외에는 사실 뭐 매니 투 원이랑 매니 투 매니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RNN 구조를 여러 개 쌓아서 이제 스테이크로 이제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모델의 복잡도가 높아질 것이고, 근데 그렇게 이제 모델의 적합도를 높인다는 거는 결국에는 딥러닝의 비선형적인 어떤 이제 비선형적인 면을 이제 간접 추론할 수 있다는 특징을 이제 극대화시키려고 이렇게 스택을 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 경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특성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택으로 하는 이유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뭐 차원이 엄청 높아서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있어서는 이 차원이 굉장히 높죠. 각각의 뭐 전미어나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렇게 이제 케이스가 여러 개가 나뉘어서 이제 경우의 수들이 엄청 많아질 때 이제 그런 경우에 좀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서 RNN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좀 변형이 되어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RNN의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도 하고 또 혹은 이제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문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동일한 의미이고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좀 그 의미를 좀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RNN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인풋 데이터를 그 시점에 하나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임 스텝을 여러 개로 길게를 해서 이제 그 과거의 어떤 시계열의 특성을 이제 반영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RNN이 시계열 데이터에 좀 많이 쓰여 왔습니다. 근데 이런 RNN은 사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딥러닝이라는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의 데이터,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타임 스텝을 12개로 둬서 이제 한 관측치를 예측을 할 때 이제 과거 12개월 데이터를 쓰겠다라고 했으면 그 12개월 데이터가 모델에서 과거 12개월 데이터들이 뭔가 영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정보를. 근데 이 타임 스텝이 멀어질수록 뭐 지금 내가 T 시점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 T-1부터 T-12까지 데이터를 넣는데 T-12 가장 멀리 있죠. 얘가 사실상 정보가 이 레이어를 거쳐오면서 정보가 사실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잠깐 간략하게만 이제 컨셉 정도로만 이해를 하자면 이제 딥러닝을 학습시킨다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보는 것처럼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축소해 가면서 이제 그 웨이트 이제 최소화되는 점을 찾는 거죠, 모델이. 근데 이게 뭐 로스 펑션 혹은 코스트 함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조금 또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귀 분석에서 MSE를 최소화하는 그런 거랑 이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그레디언트를 만들려면 결국에 이 파란색 함수의 미분값이 되겠죠. 근데 딥러닝에서 그 이런 2차 함수가 아니라 제가 이제 앞부분에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뭐 하이퍼 퍼블릭 탄젠트와 같은 이런 함수가 이제 딥러닝 안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뭐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시그모이드나 이제 하이퍼 퍼블릭 탄젠트 함수 형태인데요.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사실 x값이 커지면 0에 가까워집니다. 0에 수렴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레이어가 이렇게 많죠? 사실 레이어가 많아지면 이제 RNA 구조가 이런 구조들이 이제 중복해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값들을 계속해서 곱해져 버리니까 여기에서 발생했던 어떤 정보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0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RNN의 원래의 목적을 좀 상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자 이제 LSTM이랑 이제 GRU 같은 RNN 여러 파생된 RNN 모델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거 자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그래서 링크를 좀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 안에 이 RNN이랑 GRU의 어떤 컨셉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과거에서 왔던 정보를 그 다음 그 네트워크에 이제 보내줄지 말지를 이 안에서 직접 결정을 하고 뭐 이렇게 그레디언트로 계산을 해서 곱해가지고 이렇게 뭐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 자체를 직접 전달할지 말지, 그 다음 셀을 전달할지 말지를 정하고 그 값을 바로 넘겨주는 그런 컨셉입니다. 좀 네트워크 구조가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직접 짜는 게 아니라 이제 파이썬에서는 뭐 텐서플로어나 이제 케라스나 파이토치 같은 이제 딥러닝을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밑에 있는 샘플 코드들은 다 제가 케라스로 썼습니다. 케라스로 하는 또 가장 큰 이유가 텐서플로어가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텐서플로어 같은 경우에 장점은 네트워크 안에 뭐 이런 연산이라든가 뭐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내가 수동으로 다 코드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내가 직접 이 딥러닝 구조들을 다 바꾸고 그 안에 뭐 로스 펑션이라든가 뭐 액티베이션 이런 거 내가 함수를 다 짜고 바꾸고 이러기를 원하면 사실 텐서플로어가 가장 적합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단점은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죠. 내가 코드를 얼마나 좀 잘 쓰지 않는 한 이제 텐서플로우는 사실 좀 어떤 허들이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에 튜토리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작성을 할 때 이제 원하는 정보를 생각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와 이제 또 거의 양대산맥인 케라스 같은 경우에 약간 텐서플로어나 또 결이 다릅니다. 사실 지금은 이 두 개가 좀 합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손쉽게 그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텐서플로어랑 컨셉이 반대입니다.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 형태로 그냥 딥러닝 모델들을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입문자들이 이용하기가 아마 가장 수월할 거고요. 이제 그와 반대로 당연히 네트워크를 복잡하게 내가 만들려면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도 사실 나의 어떤 이해도라든가 아니면 코딩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또 파이토치가 이제 속도나 이런 거 때문에 또 굉장히 핫한 네, 라이브러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텐서플로어에서 다 파이토치로 넘어갔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예제를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제에서는 제가 이제 컨딜 주로 많이 쓸 텐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컨딜 파이썬 API라고 하면 이제 여기 데이터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그 데이터를 뭐 직접 내가 어디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겠지만 컨딜이라는 데에서 이제 데이터를 API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쓰게 되면 뭐 데이터를 일일이 내가 뭐 CSV로 받거나 이런 과정들을 좀 생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파이썬 API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뭐 잠깐만 볼까요?
네, 여기에서 뭐 이제 API 키를 어떻게 받고 좀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참고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컨대 말고 뭐 매크로 변수는 뭐 이제 한국 시장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뭐 한국 경제 통계 시스템 이런 데 이제 데이터를 주로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이제 해외 미국 시장이나 뭐 해외 매크로 데이터들은 사실 프레드 데이터가 가장 좀 공신력이 있죠. 네, 프레드 데이터가 이제 공신력이 있는데 사실 얘들이 좀 또 좋은 게 얘네들도 이렇게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일일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뭐 다운로드를 받는 것도 뭐 방법이겠지만 이제 코드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뭐 프레드나 이제 컨디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로딩을 하시면 아마 아주 간편하게 이제 로딩을 해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사용법 원래 이게 API 발급받고 이런 거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이 부분을 좀 생략을 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뭐 저한테 이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I 키를 받고 저는 이제 애플의 데이터들을 좀 받았어요. 여기에서 뭐 시고 조정뿐만 아니라 뭐 배당이라든가 뭐 수정 주가, 수정 볼륨들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RNN 가지고 가장 뭐 딥러닝을 접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익률 예측이나 뭐 주가 예측입니다. 저는 이제 수익률 예측을 진행을 하려고 이제 애플 데이터에서 이제 독립 변수로는 제가 종가를 제외를 했습니다. 사실 종가가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수익률을 종가로 예측을 할 건데 종가 데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얘네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제외하려고 이제 독립 변수에는 종가를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형태로는 뭐 일반적인 리그레션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RNN에는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조금 더 가공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하려면 뭐 이제 이거는 당연하죠. 뭐 예를 들어서 T 시점의 데이터들을 내가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독립 변수들은 잠깐만요. 제가 배터리가 독립 변수들은 T 시점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T 시점을 예측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시점의 데이터들은 내가 모르니까 예측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독립 변수들은 그 전기의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에 T-1의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X 데이터들을 Shift 1을 해서 이제 레깅을 다 해줬죠. 그래서 T-1로 레그를 해줬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얘네들 데이터들을 이제 날짜를 하나 밀어서 사실상 2018년 3월에 예측을 할 때 데이터들이 얘네 이전의 데이터들 이렇게가 쓰이게끔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데이터 구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네들 데이터들을 날짜는 그대로 두고 얘네들 데이터들을 이 한 칸 내려온 거죠. 한 칸 내려오면 사실상 내가 2018년 3월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쓰는 얘들은 이 데이터는 사실 2018년 2월에 나온 데이터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날짜를 맞춰주는 이유가 이제 모델 학습할 때 그 데이터 구조나 이런 것들을 또 통일시켜 주려고 하는 거긴 한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레그를 해줘서 이제 이런 미래 참조 문제를 좀 제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Y를 찍어봤고 여기에서는 뭐 싱크 인덱스라고 제가 이제 코드를 뭐 간략하게는 짰는데요. 여기 이런 코드가 왜 필요한지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싱크 인덱스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이런 함수들을 필요로 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이제 그 인덱스를
결국에는 일치를 해준다는 게 의미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X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데이터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리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난가협이 찍혔지만 2010년 6월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죠. 데이터가 지금 안 맞죠. 이 인덱스가 지금 안 맞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얘네들을 뭐 제거를 해서 맞춰주면 되는데, 사실 데이터가 뭐 이렇게 뭐 두 가지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데이터가 여러 가지 소스에서 이제 오고 이러기 때문에 데이터 뭐 단순히 데이터 개수가 맞더라도 이런 날짜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정을 안 해주면 당연히 이제 예측값이나 결과가 틀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 손으로 보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냥 내가 일일이 하면 되긴 하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작업들은 전적으로 코드화하는 게 이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굳이 딥러닝이 아니더라도 이제 응용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갖고 가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사용의 예는 뭐 이런 겁니다. 뭐 제가 최근에 뭐 분석을 하면서 필요했던 것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파마 3팩터의 리턴들,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 리턴, 그리고 뭔가 매크로 데이터도 사용을 하고 싶어서 매크로 데이터의 리턴들을 가져왔는데, 얘네들이 사실 뭐 시간들이 다 다른 겁니다. 포트폴리오 리턴은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내가 이제 뽑아놨는데, 이제 매크로 데이터는 86년부터 데이터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날짜를 다 맞춰줘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이제 인풋 데이터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제가 맞춰주는 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 개수도 당연히 맞을 거고, 이제 인덱스 순서도 당연히 맞고, 그에 따른 이제 데이터들을 갖고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뿐만 아니라 사실 뭐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뭐 실러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 데이터의 어떤 서머리를 한번 찍어보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가 데이터에 뭐 이상치가 있는지, 혹은 데이터의 스케일이 좀 다른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다른 애들은 거의 0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얘의 모델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데이터에 의존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그리고 내가 이제 선정했던 어떤 인풋 데이터들의 영향력을 일단 모델에서 이제 동일하게 반영을 해주고, 그에 따른 어떤 결과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하거나 혹은 표준화를 합니다.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민맥스 정규화인데, 뭐 이제 수식을 보시면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0으로 만들고 최대값이 1이 되는 정규화 방법이고요. 이제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서도 많이 쓰죠. 이제 Z 스코어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표준 편차를 나누어 주는 거죠. 평균을 빼고 이제 표준 편차를 나누어 주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뭐 이 지금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튜토리얼들을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결국에는 특히 정규화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표준화할 때 이런 표준 편차나 평균값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을 일단 지금 인지를 해주시면 이제 제 설명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데이터들을 표준화를 언제 하는, 이렇게 코드상에서 이제 표준화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참조, 결국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T 시점의 데이터를 예측을 할 때는 무조건 T-1부터의 데이터, T-1 이전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T 시점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오히려
T 시점에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데 T 플러스 1, T 플러스 2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사실 말이 더 안 되겠죠. 이런 거는 사실 의미도 없을 뿐더러 내가 모델을 만들고 이거를 실생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ETF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거를 현실 세계에서 적용을 할 때는 전혀 이거를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 표준화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꼭 언급을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예를 좀 드리면, 표준화를 할 때, 표준화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표준화를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의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주로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트레인 데이터를 구분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을 하겠죠. 근데 데이터 표준화 할 때는, 여기 제가 다 지금 답을 보여드려가지고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는데, 표준화를 할 때는 이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하기 전에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해야 될까요? 이거는 아까 이제 표준화를 얘기할 때 이제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잘못된 예는 이겁니다. 지금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얘가 지금 표준화를 한 거고요. X데이터들 지금 X데이터 샘플이 지금 94개입니다. X데이터들을 그냥 쭉 들고 와서 얘네들을 바로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줬죠. 사실 트랜스폼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정규화를 해줬습니다. 정규화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정규화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를 나눠버리면 여기에서 미래 참조가 벌써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모델을 학습시킬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숫자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서 모델 학습을 위해서 트레인 구간에서는 내가 2001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데이터를 트레인 구간으로 사용을 하고 테스트 구간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내가 이 데이터로 모델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테스트 데이터는 모델 학습과는 사실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테스트 구간에서 어떤 정보가 모델 학습하는데 이용이 돼버리면 사실 그러면 그 모델은 얘를 당연히 잘 맞출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제 표준화를 왜 이 데이터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를 쪼개기 전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내가 만약에 이 데이터를 쪼개기 전에 이 구간에서 평균값을 구하고 표준화를 한다고 하죠. 뭐 분산을 구하거나 하면 사실 모델 학습에는 이 데이터 정보밖에 없습니다. 근데 평균을 구할 때 2010년 데이터까지 다 쓰이는 거죠. 그리고 분산을 구할 때도 2010년 데이터까지 다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예측하려고 하는 거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모델은 테스트 구간에 대한 정보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은 당연히 테스트 구간에서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뭐 이게 뭐 오버피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엄밀하게는 오버피팅보다는 이제 미래 참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를 하거나 아니면 정규화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데이터들을 이미 먼저 쪼갭니다. 순수 데이터들을 먼저 이제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들을 다 쪼개고 이 이후에 트레인 데이터 정규화 따로 해주고 테스트 데이터 정규화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뭐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뭐 대부분의 튜토리얼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더라고요. 특히 이 문제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나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이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실계 데이터라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표준화는 무조건 데이터를 쪼개고 나서 트레인 테스트 나누고 나서 정교화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메이크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RNN을 이용을 하려면 3차원의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그 데이터 구조를 이제 만드는 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이제 라벨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선 X 변수, 여기에서 Y 변수가 들어가고, 이제 제가 이제 윈도우 사이즈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용어들을 좀 다 통일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윈도우 사이즈랑 아까 이제 언급했던 타임스텝이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임스텝을 지금 24로 하겠다, 과거 24개월로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풋으로 직접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저는 과거 12를 했습니다. 차원이 총 3차원이 되고, 이제 아웃풋은 여기 원래 1이 가야 되는데 지금 생략이 됐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트레인 테스트를 나눴는데, 보통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또 쪼갭니다. 여기에서는 이 쪼개는 이유는 이제 모델을 조금 더 이제 잘 학습하기 위해서 트레인 데이터 안에서 이제 모델의 평가를 한번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이런 부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트레인 데이터들을 다시 이제 트레인 데이터랑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렇게 나눕니다.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주요 목적은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 이제 딥러닝이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의미는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절되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내가 외부에서 내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SVM으로만 넘어가더라도 중간에 이제 커널 함수들을 정해주고 그 파라미터들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딥러닝으로 와버리면 이제 더 어렵죠. 레이어 개수도 정해줘야 되고요. 노드도 정해줘야 되고, 뭐 액티베이션 함수, 뭐 이제 런닝 웨이트, 뭐 등등 뭐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다 10개가 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바꿔가면서 판단을 해서 딥러닝이 학습이 더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보고 하면 안 되겠죠. 테스트 데이터를 보고 하는 행위가 사실 그게 이제 오버피팅이죠. 사실 모델 평가는 모델을 만들면서 모델이 잘 피팅됐다라는 거에 대한 평가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실제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누가 드렸네요. 테스트 셋끼리도 정교화를 하게 되면 테스트 셋에서도 미래 참조를 하는 거가 아닐까요?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 안에서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모델은 테스트 데이터, 이거는 사실 미래 참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모델 학습은 여기죠. 그러면 모델 학습은 2017년 12월에 모델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 과거 데이터를 정규화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셋에서 사실 모델이 만약에 여러 개가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래 참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테스트 셋에서 모델을 이 마지막 시점에 한 번만 지금 학습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네, 그러면 미래 참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학습할 때의 과거 데이터 가지고만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테스트 구간은 사실상 내가 지금 오늘은 며칠이죠? 2020년 10월 24일에 모델을 학습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2020년 10월 23일 데이터부터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그 데이터들, 지금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거 데이터들을 표준화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미래 데이터는 모르니까 얘네들은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되면서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소위 뭐 백테스트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과거 데이터로 이제 피팅을 할 때 이제 모델을 만드는 시점은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그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여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시점에 들어가서 내가 그 당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얘들이니까 얘들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규화는 사실 네,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미래 참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뭐 제가 이후에도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과거에 모델을 한 번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달아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음, 음, 네. 잠깐만. 이 부분도 사실 좀 동의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저도 좀 고민이 되네요. 음. 그냥 트랜스폼만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제가 p트랜스폼이랑 트랜스폼의 그 코드 차이를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네요. 맞습니다. 류효영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기 둘 다 제가 복붙하면서 이렇게 됐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 말씀 지금 주셨던 뭐 내용을 좀 언급을 해 드리자면, 이게 그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제 정규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기에서 그 p트랜스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미래 참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서 만들어졌던 평균이나 분산 가지고 그 분산 가지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제 정규화를 해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사실 뭐 동일하게 여기에서 p트랜스폼을 해버리면 여기에서도 지금 미래 참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잘 신경을 써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고 좀 놓친 부분이 많은데, 사실 그래서, 네, 많이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일단 뭐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네, 어디까지 갔죠? 네, 메이크 데이터
셋으로 이제 그런 차원에 맞는 데이터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을 최종적으로 분리를 하면 이제 저희가 모델을 학습할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좀 간단하게만 모델을 생성을 했고요. 사실 여기에서 데이터가 데이터란다.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도 제가 뭐 표준화를 뭐 윈저화도 안 했고, 사실 뭐 이제 데이터셋 제가 그 타임 스텝을 12로 뒀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들을 그냥 일단 코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들 이런 레이어 개수나 이런 것들을 또 제가 그냥 임의로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델이 이후의 결과에서는 모델이 제대로 피팅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간략하게 뭐 내용 정도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정도만 이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모델 타임 같은 스텝, 예. 타임 스텝 정할 때 여기서도 BIC나 AIC로 하면, 물론 약간 텍스트는 좀 다르지만, 폰트는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왠지. 음, 예, 그러니까, 네, 넌 리니어 모델이고 리니어 모델이지만, 네, 넌 리니어 모델이 더 좋으면 타임 스텝이 뭐 꼭 그렇게 말할 수 없겠구나. 아무튼 왠지 BIC나 AIC를 통해서 정해서 하면은 네, 약간의 벤치마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음, 어차피 렉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네. 그거만 사실 동일하게 저희 회사에서 이제 다른 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사실 모델 평가를 할 때 트레인에서 모델 평가를 할 때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모델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이제 모델 평가를 할 때 뭐 이제 저희는 뭐 자산 배분이나 이런 쪽 알고리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모델 성능과 함께 그 전략 성과를 저희가 걔네들을 높일 수 있는 타임 스텝을 뭐 저희가 이제 정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하고 사실 개념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인 할 때 그 타임 스텝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한번 정하고 모델을 최종적으로 학습을 시키거든요. 배치 사이즈는 주로 얼마로 하시나요? 근데 배치 사이즈랑 이제 런닝웨이 이렇게 이제 넘어갈 때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배치 사이즈랑 런닝웨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게 사실 뭐 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데이터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모델 구조에 따라서 뭐 어떤 배치 사이즈를 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 좀 정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좀 시행착오를 하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from keras 그 모듈 임포트 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간단히만 한번 각각 뭔지 넘어갔습니다. 밑으로 네네네. 내려오셔서 그 여러 가지 네, 임포트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네, 그게 뭔지도 학생들한테 간단히 아주 네, 설명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파이썬에서 임포트 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임포트 판다스 as pd라고 하면 이제 판다스에 있는 함수들을 다 임포트를 하고 걔를 이제 pd로 쓰겠다. 약간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프롬으로 나가는 것들은 이제 의미가 약간 또 바뀝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클래스 안에 모델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시퀀서를 임포트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뭐 class.layer는 class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 layer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이제 lstm을 가지고 오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내가 쓰고 싶은 것만 가지고 올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랑 완전히 동일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제 클래스 안에 이제 레이어 클래스의 모든 것들을 임포트를 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밑에 쓰면서 사실 지금 드롭아웃도 지금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쓰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거 만들면서 좀 필요할 만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이어 층을 이제 생성해주는 이제 케라스 모듈이고요. 이제 뭐 심플 RNA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뭐 LSTM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케라스 콜백에서는 이제 얼리 스타팅 기능이 있는데, 이제 모델이 오버피칭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이제 모델 학습하는 거를 이제 조기에 이제 종료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의 이제 라이브러리 정확히 뭐 메서드들입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아담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것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 네. 그것들 일단 임포트를 해왔고, 여기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이어 3개를 다 했죠. 3개를 다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하나를 뱉는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풋 쉐이프 같은 경우를 일단 맞춰줬는데, 쉐이프를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쉐이프가 여기에서 인풋 쉐이프에 왜 3차원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인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가냐 일 수도 있는데, 사실 앞에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모델에 넣어주는 인풋의 샘플의 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구조가 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지정해서 지금 12,1이다라는 거를 이제 지정을 해줬습니다. 모델 구조를 뭐 이제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뱉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모델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뭐 나중에 또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이 인풋 아웃풋 얘네들이 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맞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풋 레이어가 뭐 좀 복잡한 구조로 짜게 되면 뭐 인풋 레이어 이쪽에서는 주가 데이터를 뭔가 인풋 레이어들을 거쳐서 가고, 이쪽에서는 매크로 데이터를 레이어를 거쳐가서 최종적으로 중간에서 이 네트워크들이 합쳐지는 구조의 딥러닝도 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인풋과 아웃풋의 이제 차원이 굉장히 좀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찍어서 확인을 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썼고요. 일단 이것도 사실 지금 모델 필팅이 정확히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죠. 이제 모델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나서 이제 모델을 학습하려면 이제 모델 컴파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로스 함수는 내가 어떤 걸로 할까? 그러니까 어떤 그 로스 함수를 만들어서 내가 이거를 경사하강법을 써서 이제 옵티마이저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당연히 달라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경사하강법 같은 알고리즘 여기에 나와 있죠. 어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 최소점을 구해야 되는 게 저희의 목적인데, 이제 그거를 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로스 함수를 어떻게 설정하고 저런 옵티마이저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를 내가 지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리 스타팅 같은 경우에는 뭐 임의로 뭐 밸리데이션의 로스를 보고 뭐 이제 50개까지 보면서 이게 모델 성능이 더 이상 안 좋아지면 그냥 멈추겠다, 뭐 이런 의미고요. 이제 배치 사이즈는 뭐 64개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뭐 14, 뭐 당연히 뭐 15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에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딥러닝을 몇 번을 연달아 피팅을 하면서 모델을 최종적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서 뭐 100으로도 할 수도 있고, 사실 500 이런 거는 사실 좀 작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좀 미리 한 번씩은 다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률 예측하는 건데 뭐 예측은 당연히 좀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피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데이터 샘플도 사실 지금 그 컨딜에서 갖고 왔는데 샘플도 좀 작아가지고 이제 피팅 시키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 좀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 게 데이터 개수가 작으면 사실 오히려 피팅 시키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모델 평가 같은 경우에는 모델 평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모델 학습이 잘 됐는가를 일단 한번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모델 성능이 어떠한가를 먼저 또 그 다음에 좀 살펴봅니다. 근데 모델 성능이 잘 죄송합니다. 모델이 잘 학습됐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그 로스 함수를 이제 찍어보는 건데요. 로스 함수가 결국에는 뭐 어디 갔지? 이런 거죠. 사실 이 높이가 내가 뭐 로스, 뭐 코스트 뭐 동일하지만 로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최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가장 작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여기 3번에 쭉 미끄러져 내려가서 이 점에 도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실상은 이런 호스트 함수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뭐 코스트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상적인 거는 모델을 학습할수록 코스트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얘가 이제 변동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럼 이 모델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해를 찾았구나. 결국에는 피팅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를 찍어봤는데 사실 뭐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오버피팅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트레인 데이터에서 제가 이제 트레인 데이터랑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구분을 했는데 트레인 데이터랑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 모두 이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샘플로 만든 거는 데이터 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이 결과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신뢰가 안 가죠. 사실 데이터 개수가 충분히 많고 이제 학습 시간이 충분히 됐을 때 이런 로스 함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을 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내용입니다. 가끔씩 오히려 뭐 밸리데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오버피팅 됐다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그 여부를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이 정도 학습시키면 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내가 만든 모델에 대한 이제 성능 평가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쿠러시나 뭐 AUC, 뭐 ROC 커브를 볼 수도 있고, 뭐 F1 스코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도 쓰는 MSE나 뭐 R스퀘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성능 평가를 하겠죠. 근데 R스퀘어 같은 경우는 사실 딥러닝하고 좀 안 맞는 평가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일단 다 제외를 했는데요. 일단 MSE나 RMSE, MA 뭐 이런 등등의 평가 지표들을 계산을 해서 내가 만든 딥러닝 모델이 뭐 리니어 리그레션보다 우월한지 혹은 뭐 셀로 러닝, 뭐 랜덤 포레스트나 이런 애들보다 우월한지 뭐 그런 거를 볼 수 있겠죠. 뭐 딥러닝이 꼭 좋다라는 거는 당연히 그런 보장은 없으니까 뭐 어떤 문제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더 잘 피팅이 되거나 또 어떤 거는 랜덤 포레스트나 이런 셀로 러닝들이 더 잘 뭐 맞더라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네 가지 지표를 간단히 봤고요. 이제 사이클런을 좀 살펴봤습니다. 얘는 이제 쓰지는 않고요. 이제 사이클런에 있는 매트릭에서 얘네 두 개를 갖고 오겠다라는 이제 명령어고요. 여기에서 이제 넘파이로 이제 숫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넘파이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RMSE나 이 MAP 얘는 그 뭐지?
이 사이클런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성능 평가를 하면 사실 이게 수익률 값이기 때문에 수익률 값이 뭐 0. 몇 퍼센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성능이 좀 얼핏 보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델 성능 평가를 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런 예측값을 가지고 전략을 만들게 되면 이 이후에 이제 전략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델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모델이 계속 잘 워킹을 할 것인가, 실제로 내가 이 모델을 현실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델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슬라이딩 윈도우라고도 주로 하는데요. 일단 이게 제가 석사를 산업공학에서 했는데, 이제 산업공학에서는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쓰는데, 제가 최근에는 이코노믹 관련된 논문들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뭐 이런 식의 검증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약간 도메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이런 모델 강건성 확인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만든 모델을 실제로 투자에 연결됐을 때는 이런 식의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로 뭐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서 뭐 이게 아리마를 썼는데요. 뭐 이만큼까지 밸리데이션 포함해서 이만큼까지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피팅을 하고 이제 폴캐스트 구간, 여기에서 결국에 뭐 테스트 구간 혹은 뭐 아웃 오브 샘플 구간에서 그 모델 성능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카데믹 논문에서 여기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금융 데이터의 어떤 복잡성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내가 모델을 언제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니마라고 하더라도 모델 성능이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위기 2018년 12월에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뭔가 성능 평가를 한다. 뭐 좋을 수도 있고요. 코로나 지금 시점에서 내가 뭔가 모델을 만들어서 성능 평가를 한다. 그게 또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을 쓴다고 하더라도 언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드냐에 따라서 당연히 성능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모델들을 과거에 좋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쓸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현실에서 그런 모델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부분을 사실 미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랑 이제 유사하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반영한 평가 방법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 메서드 혹은 뭐 익스펜딩 윈도우라고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모델 자체를 롤링을 해서 계속해서 재학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일반화가 되는 거죠. 내가 2018년에 똑같은 모델 구조로 했을 때 워킹을 잘했어. 근데 2009년에 똑같은 모델을 했을 때도 워킹을 잘하고, 이 모델을 내가 매년 학습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잘 예측을 하더라. 그러면 지금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을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에도 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모식도를 보면 이제 가장 밑에 회색이 내가 지금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보통의 뭐 한 번 학습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쓰고 이렇게 뭐 테스트 데이터를 써서 이제 한 번 학습하고 끝나버리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랑 익스펜딩 윈도우의 차이점은 이제 과거 데이터를 누적해서 쓸 건지 혹은 아니면 이제 과거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죠. 걔네들을 고정해서 쓸 건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데이터를 이만큼 써서 여기에서 이제 폴캐스팅을 하고요.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 그 시간의 감에 따라서 뭐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뭐 6개월이 됐든 6개월마다 뭐 다시 재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포캐스팅 되는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얘네들도 쌓이겠죠. 그러면 한 번 학습한 거랑 동일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학습한 거는 이만큼의 데이터를 쓰고 한 번에 쭉 예측한 거랑 이런 식으로 롤링으로 했을 때 예측 값들을 누적한 거랑 당연히 뭐 슬라이딩 윈도우가 더 보이죠. 사실 모델 피팅이 잘 된다면 슬라이딩 윈도우가 더 우세한다라는 것은 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 뭐 산업공학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실제로 그 논문을 쓸 때도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 자체를 시간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의존성을 좀 피하고 내가 만든 모델의 일반성을 더 확보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딥러닝이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뭐 SVM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매달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이 되는 순간 모델 한 번 학습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이제 뭐 매년 학습을 한다고 하면 뭐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 컴퓨터 엔지니어링 기술이 엄청 뛰어나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딥러닝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많이 쓰고 뭐 이제 그래픽 카드도 사실 그냥 한 장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사실 좀 뭐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 좀 귀찮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간략하게 코드를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딥러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를 쓰겠다 아니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겠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적용을 할 수 있게 제가 좀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언제 학습할 것인가 그렇게 연도를 정해주는 인자를 제가 컴피그에 넣어놨습니다. 이 말은 2016년, 2017년, 2018년 12월, 매년 12월, 이 3년 동안 12월에 모델을 학습해라 라는 게 되고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2017년을 없애면 2년에 한 번씩 학습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6월, 12월을 넣으면 매달 6월, 매년 6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1년에 2번씩 학습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 이제 딥러닝에 이제 들어가는 모델인데요. 여기서 이제 함수를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인풋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X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타겟 데이터는 뭐죠? Y 데이터고 이제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그리고 내가 모델을 언제 스타트 할 것인가. 근데 스타트도 사실 뭐 인풋으로 받으면 좋은데 인풋으로 받게 해놔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들이 타임 시리즈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넣을 건데 이제 내가 모델 학습을 가장 처음 시작하는 거를 이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지정해 주지 않을 때는 이제 매년 초 가장 첫 번째 연도에 제가 학습을 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날짜가 데이터들을 잠깐만 좀 보시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날짜가 있죠. 데이터들 뭐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날짜가 있을 거고요. 이제 그 날짜가 내가 지정한 이 연도와 월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되게 되면 일단 학습을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도 저도 네, 학습을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활용한 데이터들 불러오고 날짜에 맞춰서 불러오고 시퀀스 맞추고 그 다음에 타겟 데이터들 날짜에 맞게끔 불러와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저도 아까 이제
지금 성함을 까먹었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트랜스폼 이거를 한번 다시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델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이 if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모델이 과거에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그 모델을 없애고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 그게 아니면 당연히 지금 처음 모델을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모델 선언부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NN이든 아니면 딥러닝이든 뭐든 일단 모델을 만들어 주고요. 이제 모델 핏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날짜에 맞게끔 제가 그 이제 뱉어내는 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 SG 부스트를 쓰겠다. 그러면 얘들을 사실 다 없애고요. SG 부스트 이렇게 바꾸면 이 슬라이딩 윈도우가 적용된 뭐 SG 부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SG 부스트가 아니라 리니어 리그레션이 뭐 이건가요? 이거였던가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뭐 지금 인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롤링으로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사실 뭐 제 코드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런 코드 좀 익숙하신 분들은 제 코드를 참고를 해서 좀 더 깔끔하고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롤링을 하거나 아니면 익스텐딩을 하는 거를 이렇게 날짜를 지정을 해줘서 날짜마다 그 날짜에 되면 이제 그전 모델을 없애고 이제 새로 모델을 만들어서 피팅을 하고, 네, 모델이 한 번이라도 학습이 됐으면 이제 그 모델로 계속해서 예측값을 뿌려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모델은 이게 로그를 좀 살펴보면 지금 뭐 2번밖에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모델이 학습돼서 쭉 프리딕트를 하고 다시 일단 모델을 학습을 해서 다시 프리딕트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데이터 길이가 짧아서 사실 뭐 모델이 아마 지금 2번인가 그 정도밖에 학습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데이터가 뭐 이제 자산 배분이나 뭐 이런 데 쓸 때 뭐 80 몇 년부터 데이터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매년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또 한 뭐 20번 이상 그렇게 딥러닝이 이제 학습이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테스트 구간도 더 많이 길게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예제는 좀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구간은 제가 그 위에서 한 번 학습한 거랑 이게 제가 또 약간 귀찮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제가 그 중간에 이제 넌파이로 바꾸면서 바꾸는 것도 있고 뭐 트레인 테스트를 날짜로 제가 지정을 안 하고 사실 그냥 임의로 이거 퍼센트로 했기 때문에 날짜를 제가 사후적으로 좀 맞춰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 아까 이제 평가 매트릭 제가 4개를 살펴봤죠.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을 하면 이제 MSA가 대충 한 10분의 1 정도로 낮아지고 원래는 한 이 정도였죠. 대충 한 10분의 1 정도로 낮아지더라. 근데 이게 지금은 모델이 사실 지금 이 결과는 약간 우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각각 모델들이 완벽하게 피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더 좋게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더 뭐 한 번 학습한 거랑 비슷하거나 더 좋게 되면 이 모델은 진짜 미래에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모델이죠. 근데 한 번 학습한 것보다 슬라이딩 윈도우로 했을 때 모델 성능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이 한 번 학습했던 그냥 그 시점에 얘가 우연히 결과가 좋았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델은 슬라이딩 윈도우로 적용을 했는데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 모델을 한 번만 학습했을 때 아무리 좋더라도 미래에는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시점에만 잘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딥러닝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미래에 진짜 베팅을 하겠다 혹은 뭐
사실 논문의 결과로도 사실 좀 풍부해질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활용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는 딥러닝 문제, 딥러닝 모델이 사실 잘 안 되죠. 사실 잘 되면 이상하죠. 사실 잘 되면 저희도 회사 안에서 이제 농담으로 잘 되면 너가 뭐 잘못했을 거야. 한번 코드 다시 뜯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딥러닝 자체가 이제 학습시키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저만 안 들리나? 네. 예, 김은총 팀장님. 네, 지금 들리시나요? 이제는 들립니다. 네네, 아까, 네네. 네. 잘 맞으면 코드가 잘못됐을 거니까 확인해 보라고 네네. 거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그 에어팟을 쓰고 있었는데 에어팟 배터리가 다 돼서 다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딥러닝 문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단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딥러닝을 적용할 때 이 세 가지를 좀 유의하시면 그나마 좀 많은 실수를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세 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사실 이거는 어떤 예측 모델을 쓸 때에 이제 동일합니다. 사실 적절한 문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 딥러닝이 만능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하지도 않고 아마 이게 예측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미래 참조나 이런 게 있어서 데이터가 제때 확인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딥러닝을 쓰겠다라는 것은 사실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을 사용할 때는 딥러닝이 잘 학습할 수 있고 딥러닝이 뭐라 해야 될까요? 딥러닝이 학습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수익률을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수익률을 예측을 하는데 그 기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데이터들을 내가 이제 준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게 이제 딥러닝이더라도 사실 그게 맞추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피팅 혹은 언더피팅 방지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바이어스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아까 뭐 이제 표준화를 하면서 이제 발생했던 바이어스가 사실 좀 대표적인 거고요. 일단 금융 데이터를 다루면서 이제 생기는 뭐 생존 팽량이라든가 미래 참조, 이제 재무 데이터에서 많이 발생하죠. 사실 12월 재무 데이터라고 찍히지만 사실 12월에 사용을 할 수 없는 데이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연도 1월, 2월, 3월 뭐 이때 이제 나오는 데이터니까 이제 그래서 발표되는 시점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오버피팅을 막고 이제 언더피팅 방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모델을 뭐 특히 에폭도 그렇고요. 배치 사이즈도 그렇고 럴링 웨이트도 그렇고 모델이 단순하게 그냥 제가 이제 위에 잠깐만 올려가 보면요. 뭐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 이제 트레이닝이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10으로 두고 럴링 웨이트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둡시다. 사실 그 배치 사이즈도 이렇게 두면 사실 모델은 돌아가죠. 모델은 돌아가고 뭔가 얘도 예측값은 뱉어낼 겁니다. 근데 모델이 학습이 안 됐죠. 이 경우에는 모델이 학습이 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딥러닝을 적용만 했을 뿐이지 딥러닝이 학습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잘 학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딥러닝을 사용하는 게 큰 의미가 아니라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이 딥러닝의 최대 성능을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내가
뭔가 이제 파라미터도 바꿔보고 거기에 맞게끔 뭐 레이어도 바꾸고 드롭아웃도 넣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좀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약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관련해서는 구글 좀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NNI라는 구글 게 맞나요? 구글 게 아니네요. 구글 게 아니었습니다. 헷갈리는데 일단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좀 좀 적용하기 쉬운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NNI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도와주는 알고리즘이고요. 사실 이거 코드 구성하기가 조금 좀 버거울 수도 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내가 원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그 범위를 정해주고 뭐 GPU를 쓰는데 GPU를 뭐 동시에 한 몇 개씩 쓰고 뭐 이런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NNI를 사실 이 부분은 좀 허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사실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코드 작성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NNI가 있으면 NNI를 쓰실 수 있으면 이제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많이 좀 내가 이제 신경을 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NNI가 실제로 도움이 좀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제가 너무 약간 두서없고 뭔가 지금 보니까 좀 부끄럽게도 뭔가 준비를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금융 데이터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포함해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할 때 혹시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뭐 메일이든 아니면 뭐 어떠한 경로로든 일단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은 끌게요. 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